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오금동에 사는 50대 후반의 남자로 현재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조금 쑥스럽네요. 시시콜콜한 가정사를 털어놔도 될는지 사실 좀 걱정을 했죠. 보통 여성분들 사연이 많이 소개되는 곳이라 저 같은 중년 남자가 보내도 되나 망설이다가 용기 내 보냅니다. 저는 왕년에 잘 나가는 기업체에서 자재 관리와 영업 일을 했네요. 통상 자재 관리와 영업은 팀을 나누어 다른 인원이 배치되는 게 원칙인데 분명 하는 일이 다른데 어쩌다 자재 관리와 영업을 동시에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부서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재 관리를 하다 보면 납품처 관리도 하게 되고 납품처 관리를 하면서 영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제가 다닌 곳은 주로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철근 골재부터 석고 합판, 각재, 시멘트, 모래 등 설비 토목 건축을 아우르는 전방위 건설 원자재 생산 업체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변두리 동네 허름한 아파트 경비지만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경비직을 별 볼 일 없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자재 관리로 받는 고정 월급과 영업집을 경한 인센티브를 덤으로 챙길 수 있어서 매달 쏠쏠하게 벌어오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마누라쟁이는 늘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잔소리를 해댔지만 말이죠. 우리 부부의 수입 중 가장 큰 지출은 단연 딸아이의 교육비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 사교육비는 헉소리 날 만큼 부담일 거예요.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남들만큼 시키자면 빚을 내 무리를 해야 하고 그렇다고 안 시키자니 공부도 때가 있는 건데 한창 공부할 나이에 부모가 돼서 뒷바라지 못해주면 그것 또한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이고 특히 제 경우는 우리 딸애가 공부 욕심이 워낙에 많은 편이라 뒷바라지가 더 힘들었던 케이스네요. 딸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1등을 도맡았고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밤을 새고 어쩌다 1등을 빼앗기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한마디로 공부에 가난한 양보도 타협도 없는 그런 아이였죠. 아이가 저러니 부모가 돼서 보조를 맞춰줄 수밖에 없더군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뿐이니 더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고3이 되자 저희 부부는 바짝 긴장했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제부터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우리도 1년 후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결정된다. 우리 가족은 1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달리기로 결의했죠. 딸아이는 목숨 걸고 공부하고 아빠 엄마는 목숨 걸고 뒷바라지 하는 걸로요. 근데 딸아이가 불쑥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나 학원 보내줘. 지금도 다니잖아. 국영수 다니면 됐지. 뭘 더. 국영수야 기본이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과탐하고 사탐, 학원 가야 한다니까. 지금도 아빠가 너 학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뭔 놈의 학원을 5군데를 다녀. 그냥 혼자 해. 딴 애들은 다 다니는데. 제발 아빠, 국영수 점수 올리면 뭐하냐고. 과탐 사탐해서 까먹는데. 내신 관리를 누가 그렇게 해? 평균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 공부하지 말까? 아유, 누가 공부하지 말래? 형편껏 하라는 거지. 솔직히 지금도 우리 형편으로 과하지. 아빠 월급이 얼만데 대치동 학원이냐?
지금도 엄청 과한 거야, 우리. 무슨 아빠가 이러냐? 그냥 국영수만 가고 나머지 교육방송으로 해. 아, 몰라. 나 대학 못 가면 다 아빠 책임이야. 딸아이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학원 보내줄 때까지 말 안 할 거라며 일주일간 아빠 엄마하고 말 한마디를 안 섞더군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저는 별 수 없이 20년 지기 친구 놈을 불러내 소주 한 잔 걸치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던 불알 친구였죠.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는 아들을 서울대 보내고 군대까지 보냈으니 내심 부럽더군요. 우리 희수가 학원을 3군데나 다니는데 더 보내달래요. 요즘 그것 때문에 집안에 조용할 날이 없다. 보내줘.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지. 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마음이야 그러고 싶지. 근데 돈이 문제지. 우리 희수가 네 아들 대학 후배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희수 성적이면 가능하지. 갈 수 있잖아 그 성적이면. 올 1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학원을 또 보내자니 그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안 보내자니 저러다 애 성적 떨어질까 걱정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내가. 하긴 요즘 사교육비 장난 아니지. 우리 애는 학원 대신 과외로 승부 본 케이스야. 과외? 그렇네. 우리 희수도 과외 시키면 되겠네. 국영수야 어차피 다니는 학원이 있으니까 다른 과목은 과외로 돌리면 그럼 좀 부담을 덜지 아무래도. 뭔 소리야. 과외도 만만찮아요. 학원비만큼 들걸 요즘. 나야 그때 우리 애 과외 선생이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라 사정 봐줘서 싸게 받았지만 내 군대 동기 조카였거든 그 과외 선생이. 네 아들 가르쳤던 그 과외 선생 지금 뭐하냐? 그 친구 지금 취업 준비 중일걸. 중소기업체 연구실에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왔다던데 대기업 들어가려고. 중소기업은 싫은 모양이더라고. 아무래도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 친구 좀 연결해주라. 네 아들 서울대 보냈으면 우리 애도 보낼 거 아니야. 네가 말을 좀 잘해줘서 과외비도 좀 세이브 시켜주고 그 친구가 우리 희수만 맡아주면 내가 술 10번 살게. 20번. 제가 사정하며 거듭 부탁했더니 친구놈이 중간에서 말을 잘해준 덕분에 저는 비교적 저렴한 돈으로 과외 선생을 드릴 수 있었고 그 친구는 바로 과외하러 저희 집에 왔습니다. 딸아이도 처음엔 학원 대신 과외라니까 싫다고 난리를 치다가 과외 선생이 서울대 출신이라니까 좋아라 하더군요.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 아들도 서울대 보낸 실력자시라고. 우리 희수 잘 부탁합니다. 우리의 서울대만 가면 그 은혜 안 잊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선생님만 믿습니다. 선생님 소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편하죠, 사모님. 그럼 나한테도 사모님 소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저도 편하죠. 그럼 희수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저 우리 희수만 잘 부탁드려요. 과외 선생과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를 맡기다 보니 저희 부부는 심정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오는 날이면 우리 집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한우 불고기에 전복 미역국, 제가 가끔 생각나서 해달라고 하면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지 성가시게 군다며 면박을 줬던 잡채까지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내더군요. 과외비도 남들보다 적게 받는데 그 정도는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아이는 과외 선생이 리드하는 대로 잘 따라갔습니다. 전교 1등이야 늘 하던 거고 이젠 전국권에서도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더군요. 과외 선생이 동기부여를 위해 자기 모교인 서울대에 딸애를 데리고 가자 딸아이는 흥분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대에 가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입만 열면 과외쌤이 어쩌고 저쩌고. 과외 선생이 가르칠 땐 엄한 호랑이 선생이지만 사적인 자리에선
다정한 오빠처럼 군이 딸아이가 빠져들 밖에요. 생긴 것도 남자답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다 보니 딸애가 그 친구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즈음 회사에서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걸고 지방 근무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청주 지점에 내려가 1년간 근무할 직원한테 매달 월급 외에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말에 저는 바로 지원했죠. 이제 과외비까지 대야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더군요. 서울집은 내가 없어도 별 문제 없으려니 했습니다. 딸애도 아래서 공부 잘하고 마누라야 딸아이 뒷바라지에 정신없으니 제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을 테고 말입니다. 아내는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부터 다니던 보험회사를 때려치고 전업주부로 들어앉아 아이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외벌이를 하자니 힘들긴 했네요. 하지만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아이가 안정감이 있어 하길래 저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이별을 고하고 저는 청주로 내려가 회사 근처의 고시텔에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청주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자재 납품, 거래처 관리, 신규 거래처 확보 등 몸이 부서지라 일하면서 하루 평균 5만 보를 걸을 때도 있었으니 참 무지막지하게 앞만 보고 달렸네요. 운동화 한 켤레 사면 얼마 신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주말 부부로 기러기 아빠가 되어 생활하다가 처음엔 주말마다 상경에 가족들과 일주일 동안 떨어져 지낸 회포를 풀고 서로의 안부를 챙겨왔습니다. 헌데 언제부턴가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더군요. 언제부턴가 마누라가 딸애가 모의고사 기간이라 예민하니 다음에 오라는 둥 이런저런 핑계로 못 오게 한 탓이었죠. 한 번은 불쑥 찾아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철양맞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외출해서 돌아온 애 엄마가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서 말이죠. 갑작스러운 저의 출연에 애엄마는 어지간히 놀란 눈치더군요. 당신 왜 왔어? 왜 오다니? 아니 내 집에 내가 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 말은 말도 없이 무슨 일이냐는 거지. 2달 만에 왔는데 안 반갑나 보네. 아이 그리고 어떻게 집에 밥도 안 해놓냐? 아, 맞다. 밥이 없지? 어제 희수랑 외식해서 밥을 안 했어. 그때 제 눈에 아내의 화려한 옷차림이 들어오더군요. 근데 당신 옷이 그게 뭐냐? 애들처럼 대학생이야? 그러지 말어. 나도 마음은 청춘이야. 누가 처음부터 아줌마인 사람이 있나? 당신은 내가 몸빼 입고 퍼질 대로 퍼져서 아줌마 티 팍팍 내면 좋겠어? 누가 몸빼 입으래? 나이에 맞게 입으라는 거지. 그 전에 그렇지 않더니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집에 없는 사이 많이 변했네 당신. 옷차림만 보면 과외 선생 또래로 보겠다. 그 말에 아내가 반색을 하더군요. 그래? 정말 내가 미스터 오 또래로 보여? 어머머머, 그 또래로 보이면 나야 땡큐지. 미스터 오? 아이 과외 선생을 왜 그렇게 불러? 왜긴 왜야. 오씨니까 미스터 오지. 그럼 미스터 김이라고 부를까? 그냥 선생님 하고만 될걸. 그건 너무 사무적이잖아. 학교도 아닌데. 사무적이 아니건 또 뭐냐? 그 친구야 돈 받고 가르치는 거고 우린 돈 주고 배우고 희수 대학만 가면 2번 볼 일 없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매정하냐, 사람이. 1년 동안 매주 2번씩 얼굴 보고 같이 저녁 먹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 손에 그건 뭐야? 쇼핑했어? 옷 하나 샀어. 남자 가디건. 잘 됐네. 아예 안 그래도 하나 필요했는데. 줘봐 입어보게. 당신 거 아니야. 당신이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해? 미스터 오 거야. 우리 희수 잘 가르치니까 고마워서. 명품 같은데? 아니 맞지 그거? 물 건너온 거. 보는 눈은 있어갖고. 맞아. 명품이라 그런지 너무 괜찮다. 역시 비싸도 명품이 최고야. 과하다.
아이 무슨 명품식이나. 정해주고 싶으면 아울렛에 가서 하나 사면 될걸. 과하긴. 난 더한 것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 희수가 누구 덕에 전국으로 노는데. 당신이 학원 대신 과외로 돌린 건 정말 신의 한 수야. 평소 씀씀이에 비해 과하다 싶었지만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외 선생이 딸아이를 잘 가르치고 딸아이도 잘 따르는 덕분에 성적도 고공행진 중이니 그 후 저는 다시 청주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며 월급은 10원 한 장 손 안 대고 고스란히 서울 가족한테 붙여주고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 밥을 잘못 먹었는지 된통 장염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었네요. 현장에도 못 나가고 온종일 고시텔 방에 누워서 끙끙 앓은 적이 있는데 제 앓는 소리에 옆방 친구가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조치 후에 며칠 입원하라는 의사 말에 저는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치더군요. 서울집에 연락을 했지만 안 되더군요. 마누라도 딸년도 그 누구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가족 채팅방에 톡을 보내도 읽는 사람도 답장을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인데 죽어도 모르겠구나 싶더군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퇴원 후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체력 좀 회복하고 오려고 서울에 올라갔죠.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쉬다 보면 곧 회복되려니 하고요.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애엄마를 찾았지만 대꾸가 없더군요. 거실이며 주방이며 집안을 돌아보다가 외출했나 싶어 아내한테 막 핸드폰을 하려는데 때마침 애엄마가 허둥지둥 침실에서 나오더군요. 흐트러진 옷무새를 정신없이 매만지면서 말이죠. 당신 언제 왔어? 근데 당신 꼴이 왜 그래? 왜 옷은 입다 말았어? 샤워하려고 옷 벗다가 당신 소리에 나온 거야. 집에 누구 있어? 있긴 누가 있어. 희수는 학교 마치면 바로 학원 간다니까 오늘 늦을 거야. 참, 당신 아팠다면서? 병원에 못 가봐서 미안. 나나 희수나 정신 없었거든. 며칠 전에 희수 모의고사 봤잖아. 1등한 거 알지? 아이, 들었어. 나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어. 방엔 왜 들어가? 같이 나가자. 나가서 뭐 좀 먹고 들어오자. 나중에. 일단 쉬어야지. 피곤하네. 안 돼. 방에 들어가면. 이상하더군요.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애엄마가 평소와 달리 허둥대고 온 매무새는 또 왜 저 모양인지. 이상하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혹시 방에 누구 있어? 이 사람이 근데 사람을 뭘로 보고 큰일 날 소리라네. 내가 뭐 남자라도 불러들였을까 봐. 애엄마가 벌컥 화를 내더군요. 아니, 내 말은 밥을 먹고 쉬라는 거지. 사람이 속이 비면 잠도 안 와. 거기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을 거잖아. 자자, 나가자고. 내가 맛집으로 모실게. 나갈 땐 나가더라도 옷이라도 갈아입고. 저는 애엄마를 밀어내고 침실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침대가 흐트러져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이상했습니다. 대낮에 침대에서 씨름이라도 했나? 하긴 씨름도 상대가 있어야지. 대체 혼자서 뭘 한 거지? 혹시 혼자가 아니라면? 저는 차례차례 옷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특별한 게 없더군요. 됐지 이제? 옷은 안 갈아입어도 되겠구만 뭘. 양복도 아니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요. 자, 어서. 나도 안 그래도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애엄마는 저를 서둘러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애엄마는 자기 차에 저를 태워 동네를 벗어나 맛집을 찾아 한참을 달렸네요. 서둘러 우리 동네를 벗어나는 게 이상했지만 더 뭐라고 하는 건 괜히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전 애엄마가 하는 대로 두고 봤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달리 다소 이상하게 굴긴 했지만 그렇다고 침실 문을 열어 젖혀서 혹시라도 딴 놈이 있나 제 눈으로 확인하고 굳이 장롱 안까지 들여다본 게 내심 좀 걸렸거든요.
이제껏 그런 쪽으로는 의심받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기에 제 행동이 좀 과했나 싶었죠. 그 몇 달 뒤, 결국 딸아이는 그렇게나 가고 싶어 하던 서울대를 수시 합격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네요. 오늘의 이 영광을 얻고자 세 식구가 똘똘 뭉쳐서 고생해온 1년의 시간이었죠. 그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오늘의 영광은 딸아이의 내신 관리와 자소서 작성, 학종 관리 등 합격을 위한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물론 아이 멘탈까지 관리해준 가외 선생의 공이 컸습니다. 평생의 은인인 셈이죠. 딸아이가 대학 수시 합격증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과외 선생이 우리 집에 올 일도 없고 해서 저는 그 친구를 불러내 두둑한 사례비를 건넸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누라하고 관계를 갖고는 다시 청주로 내려가 일상으로 돌아갔죠. 헌데 얼마 지 않아 딸아이가 전화로 알려주더군요. 엄마가 임신했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군요. 그 나이에 임신이라니. 아니 임신이 가능하기나 한 건가. 남편인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떨어져 지낸 시간이 얼만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더군요. 딸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밤 피임도 안 하고 관계를 가졌던 게 그렇다고 그 한방에 임신이라 내가 그렇게 정력이 좋은가? 이 나이에? 하하, 헛웃음이 나더군요. 애 엄마한테 확인 전화를 했더니 임신이 맞더군요. 이미 병원에서 확인했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늑둥이 소식에 우리 부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것도 잠깐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 곧 대학생이 될 딸아이는 이왕 낳아줄 거면 진작 낳아주지. 동생하고 20살 차이가 뭐냐고 툴툴 대면서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는 일상 속에서 딸아이는 어느새 대학 새내기가 되어 이제 막 성인이 된 기쁨을 누리며 남자친구를 사귀겠노라 아빠 엄마한테 공표를 하더군요. 학업에 지장만 없게 너무 연애에만 빠지지 말고 얼마든지 사귀라고 했죠. 헌데 얼마 안 가서 딸애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좋아하는 남자한테 고백을 했다 차였다면서 사귀자고 했더니 단칼에 싫다면서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다나 뭐라나.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대체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우리 딸을 마다해. 서울대생의 얼굴도 그만하면 귀염상이고 얼마나 밝고 착한 아인데 대체 어떤 놈이냐고. 아빠가 당장 서울에 올라가서 그놈 가만 안 두겠다고 하자 딸애가 울먹이면서 그러더군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과외 선생이라고. 딸아이가 제 딴에는 처음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입시가 중요하니 대학에 붙고 보자 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눌렀던 모양이더군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거죠. 저는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과외 선생을 불러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의 만남을 몹시 불편해하더군요. 희수한테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이 우리의 고백 거절했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 누가 사과 듣자고 이러나 그냥 선생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정말 우리 희수하고 만나볼 생각 없는 건가 해서. 물론 나이 차가 좀 나지만 요즘 그런 게 문제는 아니니까. 혹시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하긴 그럴 나이지. 결혼은 언제 할 건데? 곧이요. 날 잡으면 청첩장이나 하나 보내줘요. 내가 신세진 것도 있는데 결혼 선물 하나 해야지. 그렇게 과외 선생을 만나고 돌아온 날 딸아이는 짝사랑해온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에 엉엉 울더군요. 그런 걸 보면 몸만 어른이지 아직 속은 영락없는 어린애라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 추스르겠지. 그리고
또래 남자애랑 미팅을 하든 소개팅을 하든 해서 마음에 드는 놈 만나게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심각해하는 건 애 엄마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다음 날이면 출산할 여자가 과외 선생님한테 여자가 있다는 소리에 그 여자랑 결혼할 거라는 소리에 사색이 되더니 벌벌 떨더군요. 애 엄마는 저한테 정말이냐고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게 맞냐며 몇 번이나 되묻더니 그 무거운 몸으로 저와 딸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외 선생을 만나봐야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딸애가 마음이 다친 건 안 된 일이지만 뭘 그렇게까지. 애엄마가 오버한다 싶었죠. 그렇게 부들부들 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진정하라고 해도 애엄마는 진정이 안 되는지 잔뜩 흥분한 채 기어이 집을 나서더군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아갈 기세길래 저는 차라리 내가 운전해 주겠다며 애엄마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다음 달이 출산인데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이 되더군요. 그 사이에 엄마는 과외 선생과 약속 장소를 잡았고 저는 그곳으로 차를 몰아가 결국 약속 장소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조용한 카페더군요. 무거운 몸으로 뒤뚱거리며 보조석에서 내려서는 애엄마 뒤를 잃어 운전석에서 저도 따라 내리자 애엄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들어오지 마. 왜? 당신 혼자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할 말만 하고 바로 일어설 거야. 괜히 둘이 가면 좀 그렇잖아. 당신도 불러내서 한 소리 했다며.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 사람꼴 우습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애엄마가 벌컥 화를 내더군요. 적당히 해. 과외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부부가 돌아가면서 불러내고 따지고. 야, 솔직히 이게 따질 일인가? 암튼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내가 해결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뭘 해결한다는 거야? 우리 희수가 그쪽 좋다 그러는데 넌 왜 안 좋아하냐? 둘이 진지하게 만나봐라. 우리 희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걔 고백 받아줘라. 뭐 그렇게 말할 거야? 희수가 그 친구 좋아하는 게 우리 희수 마음이듯 거절하는 건 또 그 친구 마음이지. 누가 뭐래? 나도 아니까 훈장질 좀 그만해. 절대 들어오지 마. 당신 괜히 따라 들어오면 나 정말 화낸다. 그래 알았어. 안 들어갈 테니까 살살해. 제발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 저는 아내를 약속 장소인 카페로 들여보내고는 다시 운전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곧 일각에서 나타난 과외 선생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 애엄마가 앉은 자리를 찾아가 앞에 앉더군요. 카페의 쇼윈도로 보여지는 애 엄마와 과외 선생의 모습을 저는 한참이나 지켜봤습니다. 애 엄마가 얼굴이 벌개져서 과외 선생한테 뭔가 따지고 그 친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그러다가 다시 애 엄마가 조곤조곤 뭔가를 설명하고 사정하고 결국 한마디도 안 하던 과외 선생한테 폭발한 애 엄마가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들어 그 친구 얼굴에 확 부어버리더군요. 졸지에 물벼락을 맞고 그대로 굳어버리는 과외 선생을 확인하고는 저는 눈이 벌어져 재빨리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왜 그래? 이 사람이 당신 미쳤어? 저는 아내의 손을 낚아채고 빈 물잔을 뺏어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빠져. 빠지긴 뭘 빠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니? 이러는 게 희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아무리 당신 딸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로서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친구도 집안에서 귀한 아들이야. 왜 말로 하지 물잔을 끼얹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긴 뭘 몰라. 일어나세요, 선생님. 오늘 일은 내가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저는 서둘러 과외 선생을 일으켜 세워 카페 밖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고 나서도 아내는 한동안 분을 못 사귀고 씩씩대더군요. 어떻게 사귀는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조용히 해, 이 사람아. 사람들 쳐다봐. 왜 이래 정말. 당신 꼴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딴 거 나 몰라. 짜증나. 이제 어떡해. 이제 어떡하냐고. 뭘 어떡해. 우리 희수 좋다는 놈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하면 되지. 사실 이제 막 20살짜리가 30살짜리하고 사귀는 게 말이 되냐. 잘 됐지 뭘 그래.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짜증나. 아내의 도에 지나친 반응이 의아했지만 전 이런 게 모정인가 싶었죠. 딸아이 문제라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 딸아이가 짝사랑에 실패하고 마음을 거절당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차이고 돌아와 펑펑 우는 모습에 이성을 잃고 따지고 드는 게 엄마들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낮에 한바탕 난리를 친 탓인지 아내가 갑자기 산통을 호소하며 출산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정일은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양수가 터지자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저는 119를 불러 아내를 싣고 근처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상고 속에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네요. 분만실에 불려가 아들의 탯줄을 직접 자르고 응애 힘차게 울어대는 핏덩이를 품에 안고는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내 팔자에 아들은 없나 싶었는데 친구 놈들이 아들 자랑하는 걸 볼 때면 내심 부러워 죽겠는데 아닌 척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이젠 나도 아들 있다. 아싸. 동네 사람들 여기 내 아들 얼굴 좀 보소. 잘나지 않았나요? 동네방네 소리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곳이 어쩜 그렇게 이목구비가 완성형이던지 빼박 제 아들이더군요. 눈, 코, 입 어디 한 군데 절 암 닮은 데가 없으니 말이죠. 저는 첫눈에 아들한테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아, 이 아빠는 오늘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고 널 가장 아끼는 너의 1호 팬이자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야.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빡빡 울어대는 아이를 어루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약속했었네요. 그때가 청주 생활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저는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와 하루 종일 아들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땡치면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와서 아들 옆에 찰싹 붙어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그 좋아하던 술자리 약속도 마다하고 취미로 하던 낚시며 등산도 다 끊고 오로지 늦둥이 아들만 바라는 아들 바보가 됐던 겁니다. 아들은 출산 예정일보다 한참 일찍 나온 게 걱정이었는데 조사나 치곤 아들은 체중도 10달 꽉 채운 아이 같았고 다른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더군요. 애 엄마가 아들 이름을 강현석으로 짓자고 했습니다.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있는 더 좋은 이름을 장명소에서 받아오려고 했는데 애엄마가 벌써 강현석으로 출생 신고를 해버렸더군요. 그렇게 우리 아들 이름은 강현석이 됐습니다. 저는 아들의 똥 기저귀를 갈고 우유병을 물리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육아를 도왔습니다. 늦둥이 출산으로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내는 아들 얼굴만 보면 짜증을 냈고 때로는 한숨을 쉬다가 무슨 생각인지 잠든 아들을 노려보기까지 하더군요. 그런 아내가 걱정됐지만 단순 산후 우울증으로 치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심각한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급히 만날 사람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말리고 싶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게다가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면서 무슨 외출식이나. 헌데 아내는 말을 안 듣고 죽어도 나가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아이 대체 누굴 만나려고 그래? 아이 당장 안 만나면 큰일 나?
하늘이라도 무너지나? 내 하늘은 벌써 무너졌어. 진작에 날 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몰라. 그런 게 있으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마. 결국 애 엄마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애 엄마의 무리한 외출이 마음에 걸려 산후 도우미 이모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아내의 뒤를 쫓았네요. 아내는 정신없이 차를 몰아갔습니다. 저러다가 사고 나지 싶더군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 세워 애 엄마 차를 뒤쫓았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차를 몰아가더니 약속 장소인 듯한 카페에 들어가더니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더군요. 저도 택시에서 내려 한쪽에 서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대체 누굴 만나는 걸까? 허나 곧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쪽에서 굳은 얼굴로 과외 선생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카페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굳어진 채 안으로 들어가 아내 앞에 앉더군요. 이제 막 몸을 푼 여자가 과외 선생을 만날 이유가 뭐지? 설마 아직도 저 친구가 딸아이 고백을 거절했다고 저러는 건 아니겠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그 일로 저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딸아이는 과외 선생한테 차이고는 한바탕 울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쿨하게 감정 정리를 끝냈었거든요. 요즘 MZ세대답게 금방 정리하고는 얼마 안 가 같은 과 남학생과 사귄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모습이 의아했지만 쇼윈도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희한한 게 두 사람이 같은 용건으로 만났을 텐데 아내가 심각하게 뭔가를 얘기하면 그 친구는 심드렁이 듣고만 있거나 아내가 절박하게 뭔가를 읍소하는 듯한데 그 친구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거나 하더군요. 둘 사이에 뭔가 단단히 감정적으로 틀어진 것 같은데 한때 딸아이 과외 선생이었던 사람하고 저럴 일이 있나 싶더군요. 그날 밤 아내한테 낮에 누굴 만났냐고 떠보렸는데 산후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한테 차마 못하겠더군요. 그 후 저는 늦둥이 아들내미 키우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예방접종일에 동네 소아과에 아들을 안고 가 주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젊은 애 엄마들 사이에서 늙은 애 아빠가 늦둥이 아들을 안고 있으니 다들 저를 보고 웃더군요. 간호사들이 우리 아들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동네에 하나뿐인 소아과니 애 엄마가 그 병원 단골인 모양이었죠. 우리 현석이 왔어? 오늘 예방 접종하는 날이죠? 보호자 이름은 박현정, 맞죠? 네. 근데 우리 아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네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기 이름은 엄마 이름에서 하나 따고 아빠 이름에서 하나 따서 장명했다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현석인데 간호사 말대로라면 애엄마 이름인 박현정이니까 가운데 현자를 거기서 따왔다고 치고 그럼 제 이름 강명수에서 한 글자를 땄으면 수를 따서 현석이 아닌 현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애엄마가 출생신고할 때 서둘러 하느라 헷갈렸나? 아무리 그래도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의아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아들의 건강이 더 걱정이라 간호사한테 물어봤네요. 우리 아들 출산 예정일보다 2달 이상 빨리 나왔는데 다행히 몸무게는 10달 꽉 채운 애들만큼 나갔거든요. 앞으로도 건강에 문제 없겠죠? 그래요? 아닌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현석이 엄마 말로는 달수 꽉 채워서 나왔다던데.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건 엄마 쪽이 확실해요. 아빠들은 잘 헷갈리시거든요. 아닌데. 내가 분명히 날짜를 기억하는데 우리 큰애가 수시 합격했을 때니까.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아이가 8달 만에 나왔다는 건데 에이, 아니에요. 현석이 키며 체중이며 8달 만에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까? 그럼요. 현석이는 달수 꽉 채운 애들 치고도 상위 1% 안에 드는데요.
찜찜한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런지 저는 아이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사나 치곤 꽤나 우량하였습니다. 저는 애 엄마한테 아이 임신 개월수, 출산일 등이 맞나 슬쩍 떠봤습니다. 애 엄마는 맞다며 발끈하더군요. 쓸데없는 거 물을 시간에 애나 잘 보라면서요. 길게 대화할 상태도 아니었죠. 애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테니까. 그 후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며 살림도 육아도 손을 놓은 탓에 저는 하는 수 없이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 나이에 육아 휴직이라니. 그래도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맡았네요. 애엄마는 날마다 누굴 만났는지 밖으로 나돌았고 저는 24시간 살림하랴 아이 보랴 정신이 없었죠. 근데 아이는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내내 잘 보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정신없이 자지러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외상으로는 이마 찢어진 것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가 놀랐는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너무 걱정돼서 다른 검사도 해달라고 했네요. 소아과 선생님이 호출되고 이것저것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결과에 안도할 수 있었네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따로 신청하면 뽑아주겠노라고 하셔서 아이의 검사 결과지를 한 부 뽑아 들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게 정상이지만 혈액형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A형이더라고요. 저와 애 엄마는 모두 B형이라 절대 A형이 나올 수 없는데 말이죠. 순간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허나 저는 마음을 다독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확인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헌데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돌연변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이런 젠장. 왜 굳이 작은 확률을 따져야 하지? 큰 확률은 어쩌고. 큰 확률로는 나와선 안 되는, 아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거잖아. 아이의 혈액형으로 한참 속이 시끄러울 때 때마침 친구놈이 간만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저를 불러내더군요. 저는 도우미 이모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마치 제 3자의 일처럼 빙 돌려서 친구놈한테 물었네요. 내 지인 중에 늦게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자기랑 와이프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더래. 그래? 그럼 마누라가 바람 폈나 보지.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건 아니고 그 혈액이 돌연변이로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돌연변이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야? 왜 더 큰 가능성을 두고 희박한 가능성에 위안을 얻으려고 할까? 친구놈은 제가 했던 생각을 그대로 말하더군요. 빼박이네. 그 와이프 바람난 거야. 하긴 임신 개월수부터 애 이름까지 뭐 하나 석연치 않은 게 없었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년 전 그때 청주에서 갑자기 집에 왔을 때 애 엄마의 이상한 태도까지. 내 지인이 잠깐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닥쳤더니 마누라가 꼭 다른 놈이랑 그 짓 하다 나온 것처럼 침실에서 옷이 풀어헤쳐져서는 허둥지 좀 나오더래. 그럴 땐 현관문 앞에 남자 구두가 놓였는지부터 확인해야지. 없었대. 하긴 뭐 그거야 하수들이 나는 짓이지. 그럼 바로 침실을 확인했었어야지. 했다더라고. 장롱문까지 열어서 안에 들여다봤대. 아무도 없었대. 이 사람아, 그게 다가 아니지. 에어컨 쓰레기 거치대. 거길 가봤어야지. 거기 쥐새끼 마냥 숨어있거나 심하게는 난간에 매달려 있는 놈들도 있어요. 왜 뉴스에서 못 봤어? 거길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당한 불륜 남녀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방 근무 중에 말도 없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을 때
애엄마가 흐트러진 매무새로 다급히 침실에서 나온 것, 현관에 낯선 남자의 구두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침실 문을 열어 확인하고 장롱까지 열어서 확인해봤지만 왠지 꺼림직했던 그날 그 분위기. 그때 아내의 불륜남은 친구 말 맞다나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었던 걸까? 넌 그 지인한테 가서 말해줘. 돌연변이니 뭐니 하면서 나올 가능성 희박한 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바로 친자 검사해보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두고두고 의심하느니 차라리 확실히 하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 전 아이와 친자 관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청천벽력 같은 결과지를 받아들였네요. 친자 관계, 불일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누뚱이 아들은 뜯어볼수록 절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더군요. 대체 이 아이의 친부는 누굴까? 같이 놀아난 그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이 대체 누굴까? 그러고 보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 엄마가 출산 후 회복도 덜 된 몸으로 가족들 모르게 은밀히 만났던 그 놈. 저는 과외 선생을 불러냈습니다. 놈은 갑작스런 호출에 어리둥절 나와 앉더군요.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외출 중이라 바로 올 수 있었네요. 외출 중에 불러냈구나. 무슨 일로? 혹시 누구 만나고 있던 중에 호출한 건가?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한데. 아닙니다. 그런 거. 사실은 청첩장을 찾아오는 길이었어요. 저 날 잡았거든요. 오늘 청첩장 나오는 날이라 그거 받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날 잡으셨구나. 축하해요. 나도 한 장 줘야지. 내가 축하 안 해주면 누가 축하해주나. 선생님 우리 집의 은인인데. 줘봐요 청첩장. 나도 참석해서 축하하게. 놈은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제 말에 영 내켜하지 않는 얼굴이더군요. 청첩장을 선뜻 주지 않고 미적거리는 걸 재차 재촉했네요. 한 장 달래도 우리 희수 대학 보내고 우리 마누라 기쁘게 해준 1등 공신인데 내가 가서 축하해줘야지. 그러자 마지못해 청첩장 한 장을 건네더군요. 한국 호텔. 와, 식도 좋은 데서 하는구나. 여기 가격 장난 아닌데 신부감이 좀 사는 집인가 보네요. 장인 어른이 로펌 대표십니다. 와, 장가 잘 가시네. 여자 제대로 잡으셨네요. 저는 청첩장을 보다가 신랑 이름 오민석에서 어떤 예감이 왔습니다. 누뚱이 아들놈 이름에도 석자가 들어가는 건 우연이 아닐 테죠. 그런데 선생님 이름에서 그 석자 말인데 한자로 뭘 쓰시나? 나 되게 궁금한데. 아이,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은 이름부터 다르겠구나 싶어서. 서울대 보난 제자가 2명이나 되잖아. 그게 쉬운 일인가? 한자로 풀석자를 씁니다. 이름에 잘 안 쓰는 한자인데 할아버지가 고집하셔서요. 막연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뚱이 출생신고할 때 아내는 저와는 상의도 없이 아들 이름을 현석이라고 올렸거든요. 현은 자기 이름에서 빛날 현자를 따오고 석은 풀석자를 써서 현석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소아과 간호사는 분명히 애 엄마가 자기 이름과 애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아이 이름을 장명했노라라고 했었죠. 이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네요. 너였구나. 그래, 마누라가 널 따로 만날 때부터 이상했어. 내가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날, 그때 어디 숨었었냐? 너는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에 매달려 있었냐? 마음속에 놈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허나전 모든 걸 누르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아내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 엄마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든 걸 증거로 남겨오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과외 선생을 만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연놈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받았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두 연놈을 어떻게 잡아 족쳐야 하나 궁리 끝에 저는 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흥신소 직원한테 그놈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이나 면도기나 뭐가 됐든 친자 확인이 가능한 걸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만 가능하면 두둑한 사례비를 약속했죠. 요즘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더군요. 며칠 후 민석이의 머리카락이 제 손에 들어왔고 저는 그걸로 아들과 그놈과의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친자 관계 일치.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고 충분히 짐작한 결과였는데 그래도 충격이더군요. 기분을 말할 수 없이 더러웠고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말 있죠 왜?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 눈에 피눈물이 났으니까요. 20년 넘게 한 이불 덮고 잔 마누라가 조카뻘 되는, 그것도 딸아이 과외 선생이랑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낳았으니 그걸 숨기고 끝까지 저를 기만하고 지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선 저를 조롱했을 테죠.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다고. 누가 알까 두렵네요. 이런 개망신이 또 어디 있답니까? 우리 희수, 하나뿐인 내 새끼, 우리 희수가 알게 되면 또 어쩌죠? 저는 딸아이 때문이라도 두 연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건 이제껏 내 자식인 줄 알고 물고 빨고 키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인 줄 알았던 늦둥이 아들. 그 아이가 그놈 씨라니까 도무지 역겨워서 아이 얼굴이 똑바로 봐지지가 않더군요. 배고프다고 아이가 칭얼대도 우유병 물리기도 싫고 똥 기저귀가 불편해 숨 넘어갈 듯 울어도 갈아주기가 싫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입디다. 저는 마지막 인내로 아무런 죄도 없는 핏덩이한테는 마지막까지 할 도리는 하자는 마음으로 그전까지 아이를 돌보고 딸아이한테는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주었습니다. 아빠가 이제부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까 당분간 거기서 생활하라고 일러뒀죠. 저는 만반의 준비 후 과외 선생의 결혼식 날 호텔 예식홀로 향했습니다. 왠지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아내를 다독여 같이 가자고 했네요. 1년을 우리 가족처럼 지내고 희수 대학 보낸 은인인데 같이 가서 축하해 주자고 부추겨 아내를 데리고 늦둥이 아들놈을 품에 안고 문제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돈 집이 빵빵하다더니 돈 처바른 5성급 호텔 예식홀은 으리번쩍했고 사돈집 하객들도 엄청나게 많더군요. 예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를 소개하는 순서에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신랑과 신부의 과거 사진이 빔 프로젝트에 쏘여져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과 만남까지의 러브 스토리가 잔잔한 배경 음악을 깔고 진행자의 나레이션으로 소개되는 시간이었죠. 그때 저는 하객으로 위장해 있는 흥신소 직원한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음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아내와 신랑인 과외 선생이 은밀히 만나고 있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늦둥이 아들과 그놈과의 친자 확인 감정서가 떴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신랑 오민석과 제 아내 박현정의 불륜 사진이고 그 옆에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친자 감정서입니다. 참고로 오민석은 지난 1년간 고3인 제 딸아이의 과외 선생으로 입시 지도를 해주느라 저희 집에 들락였고요. 아마 두 사람이 그때 놀아난 모양입니다. 애도 그때 만들었고 우리 딸 가르치랴 애 엄마하고 배꼽 맞추랴 많이 바빴을 겁니다, 신랑이.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또 다른 여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니 그 성실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그때 저는 퍽퍽 걸어 나가서 그놈 품에 아들을 넘겨줬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이거 내 결혼 선물. 받아라. 네 아들이다.
새 신부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군요. 저는 파랗게 질린 신랑과 수군거리는 하객들을 응시하며 마지막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힘들고 고된 지방 외근직을 자청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마누라, 내 자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하려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헌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뿐이네요.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가는 신랑 오민석, 그리고 남편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놈과 놀아난 제 아내 박현정, 말 그대로 환상의 커플이죠. 끝까지 저를 기만하고 예비 신부를 기만한 패급 쓰레기면서요. 죄 없는 신부님이 받을 충격과 고통은 가히 짐작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민석과 박현정의 실체를 밝혀야 했기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저는 말을 끝내고는 다시 퍽퍽 걸어들어와 충격으로 바들바들 떠는 아내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이혼 서류 처가로 보낼 거니까 가 있어! 그 후로 전 아내와 이혼을 했고 그놈한테 상감난 소송으로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놈은 결혼 파토나고 예비 장인한테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네요. 로펌 대표 변호사니 오죽 잘 알아서 했을까 싶네요. 든든한 처가 더 구려고 고르고 골라서 장가 들려던 계산적인 행보가 들통난 겁니다. 권선징악, 사필규정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 후 딸아이는 엄마의 불륜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었죠.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받은 상처니 더 클 테고 그 배신감을 털어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해서 저는 서둘러 딸 아이를 유학 보냈고 그곳에서 더 큰 세상을 만나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을 잊으라고 했네요. 다행히 아이는 유학 생활에 잘 적응했고 그곳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귀국해 강의를 하고 있네요. 아직 정교수는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커리어를 쌓다 보면 교수 임용이 될 날이 오겠죠. 제 작은 바람은 제게 엄마한테 치여 비혼주의를 고집한 딸아이 마음이 바뀌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기 바랄 뿐입니다. 비록 엄마, 아빠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배신과 상처뿐인 관계를 정리했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걸 아빠가 돼서 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학교 앞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딸아이가 이번 주말에 절 보러 오는데 그땐 부녀가 간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 봐야겠어요. 아빠 엄마 결혼 생활이 전부는 아니니 다른 부부들처럼 한 사람만 바라보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결혼에 너무 반감을 갖지 말라고. 저는 딸아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가 그러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실에서 짬짬이 쓴 사연이라 두서 없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